지난 벌써 3주 전에 드렸던 말씀까지는 주로 이제 이 순환에 관해서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숨 쉴 때 호흡, 호흡 이것이 또 순환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산소를 우리 몸 곳곳으로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것도 피가 하는 것이고, 또 피에서 허파로 가가지고 이제 그 더러워진 피를 바깥으로 우리가 내쉴 때 그 이산화탄소라는 걸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호흡하고 순환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생명활동하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밥을 몇 끼 굶어도 또 물을 뭐 하루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 잠시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산소를 우리 몸 세포 곳곳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늘 우리가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는 이것을 통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꼭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피고, 또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 쓰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산화탄소다 이거죠. 그것이 다시 허파, 폐로 피가 싣고 오면 그걸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또 내버려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호흡과 순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성분, 그 성분에는 세포들이 있다. 살아서 움직이는 세포,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적혈구라는 거, 붉을적자 적혈구. 여기서 이제 혈은 이제 피혈자죠. 붉은 피 색깔의 피세포, 적혈구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백혈구는 이제 흰백자겠죠. 하얀 색깔의 피세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살아있는 건데 혈소판이라고 그래서 우리 피를 엉키게 해주는 그런 세포가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제 얘기보다도 좀 약간 내용을 좀 벗어나서 그 건강검진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한 그 자료들을 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건강검진 가끔씩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또 병원에서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검사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또 검사도 받고 하는데, 이런 검사들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강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환자 자신이
막 궁금해서 자꾸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너무 진단 검사가 과잉인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면 솔직히 점점점 귀가 얇아지잖아요. 건강에 좋다면 검증되지 않은 약도 저것 먹으면 막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을 하면 처음엔 안 믿다가 그런가 하고 이제 슬슬 빨려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또 건강에 대한 또 염려를 이제 자꾸 하게 되면 검사 뭐 이것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것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건강검진은 크게는 첫째 돈이죠. 근데 그 돈보다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들이 다 방사능, 우리 몸에 방사능 물질을 투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이후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살은 사람들도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 중에 이런 병도 걸리고 저런 병도 걸렸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 손자까지 계속 유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라든가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이런 검사들에서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방사능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안 받을 수는 없고, 필요하면 꼭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지만 과잉으로 받으면 우리 몸에 또 해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 설명보다 한번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는 그런 자료들을 제가 좀 모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은 할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시는 거죠. 이 시간을 한번 들어보는 건데, 일단은 60대 이상 분들이 꼭 받아야 할 그런 검사,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검사에 설명드릴 거라서 좀 지나갈게요. 대장내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유방 촬영술은 포함되어 있지만 유방 초음파는 초음파야죠. 유방 가동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치밀 유방이라고 할 때 그 유방 촬영술에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2년에 한 번씩 정도는 추가해서 받아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주요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요, 60대 이상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간 질환, 폐렴, 알츠하이머병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프실 때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 자살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은데 이제 나이가 60대 이상 넘어가시면 정말 아프실 거예요. 암이라든지 감염 질환 뭐 이런 것들, 뭐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입니다. 네. 그래서 폐암은 이제 뭐 다른 위암과 뭐 대장암처럼 조기 진단률이 높아진 이런 암들과 달리 아직까지 2019년 이전에는 조기 진단을 위한 국가 검진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작은 폐암의 경우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CT를 찍어도 이제 뭐 작게 보이는 건데 그걸 엑스레이에서 발견하면 더더욱 문제겠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국가암검진에서는 만 54세에서 74세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선량 PET-CT를 무료로 지금 찍어준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경우는 30감년 이상의 이제 현재 흡연자, 30감년이라고 하면 보통
하루에 한 값씩 30년 피시면 30가면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뭐 이론적으로는 하루에 30값씩 1년을 펴도 30가면이 되는 거고. 하루에 30값씩 1년을 피는 분들도 있을까요? 주간대. 예,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금연한 지 15년 이내인 분들까지 이제 포함을 다시 시키기로 할 예정이라는데, 이것도 그때 뭐 MRI 그것처럼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현재 흡연자만 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폐암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30감년 이상의 흡연자만을 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60대 이상의 가장 사망률 높은 암이 폐암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높은 폐암의 사망률을 생각했을 때 이거를 좀 디텍션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랫동안 뭐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되신 분이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직계 가족분들 중에 폐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30감년은 안 되는데 뭐 한 20감년, 뭐 25감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하게 그 흡연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꼭 그 2년에 한 번씩은 그 저선량 PCT를 추가해서 받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선량이니까 그래도 방사능의 양이 적어서 부담은 좀 덜 되겠네요. 맞아요. 이게 보면 한 2mSv 뭐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많이 좀 기술이 좋아져서 예, 그 방사선 노출에 의한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폐의 경우에는. 폐는 워낙에 사망률도 높고 네. 위험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진단해서 간단한 기술이 안 되고 커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뇌나 아니면 뭐 간 이런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잘 되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건 조기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도요 한 11만 원 정도로 이렇게 매우 비싼 검사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에 뭐 국가 검진처럼 해당이 되시면은 한 1만 원 그거 찍을 수 있긴 하시지만, 그걸 적용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그렇게 부담되시는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추가해서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60대 이상의 사망원인 2위는 심장질환입니다. 대동맥에서 이제 동맥피가 쫙 오면 혈관이 이제 팍 터지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심장을 둘러싸가지고 심장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이 동맥을 관상동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요 중에 어느 하나라도 확 막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피가 안 가면서 심장이 썩어서 이제 무너지는 게 심근경색이라고 하잖아요. 심근경색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 이게 혈관이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죽상 경화반이라고 해서 또 플라크가 있으면 관상도면 CT나 뭐 뇌 MRA를 해보는 걸 추천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이 관상도면 CT를 꼭 함께 촬영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병, 고지혈증, 뭐 등등의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도 60대 이상이시라면 한 번쯤 찍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의 사망원인 3위나 4위에 항상 그 랭크되는 게 뇌혈관 질환인데요. 예, 뇌혈관 질환을 볼 수 있는 거는 뇌혈관 MRA입니다. 그래서 뇌 MRA 같은 경우에는 관상도면 CT를 찍으셔야 하는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다음에 흡연자, 비만, 뭐 이런 것들에 뭐 하나 이상이라도 해당되신다면 60대 이상에서 한 번쯤 뭐 찍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뇌혈관의 협착이라든지 아니면 뇌동맥류라고 해서 이렇게 툭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뇌혈관 협착에 의해서 이게 피가 안 가서 경색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에 발견하면 이에 대한 예방적 치료가 있어요. 뭐 스텐트를 넣어준다든지, 그렇죠, 클립으로 찝는다든지, 아니면 뇌동맥류에 코일 같은 거를 넣는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MRI 찍어보면은 금방 찍고요. MRI는 그 조영제 같은 걸 안 넣고도 요즘은 상당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60대 이상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알츠하이머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병의 의심 증상에는 어떤 게 있죠? 알츠하이머 의심 증상은 정말 너무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뭐 기억력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얘기한 것들을 좀 기억 못 한다든지, 최근 일을 기억 못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보통 뭐 진압력 장애라고 해가지고 시간, 뭐 장소,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좀 까먹는 거, 뭐 날짜를 까먹는다든지, 내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까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좀 우울해가지고 말을 안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화를 막 낸다든지 이런 성격 장애가 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바로 선별 검사 해봐야 될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치매 선별 검사를 60대 이상에서는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뭐가 있는지를 그 주변 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런 분들을 한 번쯤 검사 받아보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저희 뭐 아들, 딸 때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현재 국가암검진에서는 전립선암 검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암들에 비해서 사실 사망률이 높은 암에 속하진 않거든요.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착한 암. 네. 하지만 현재 65세 이상 남성에서 발생률은 4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발생 증가율로 따지면 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전립선암이 진짜 문제인 게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나중에 골반이라든지 뼈로, 척추뼈 같은 데로 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뭐 척추나 이런 데 골절이 돼서 보고 나서 전립선암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너무 생뚱맞잖아요. 증상이 없었는데 왜 저는 전립선암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전이가 계속 와버리면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고 급소 수술, 그러니까 전립선만 떼가지고 수술이 되는 게 아니고 항암요법이라든지 전신 항암도 해야 되고 항암요법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빨리 조기 진단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립선암은 사실 진단 방법이 간단합니다. 혈액 검사로 PSA라는 검사가 있어요.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이라는 건데 그 PSA라는 검사를 뭐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만 받아주시면 이게 상승하면 뭐 전립선 비대증 때문인지 뭐 전립선 암 때문인지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쉬운 검사이기 때문에 꼭 2년에 한 번씩은 PSA 검사를 따로 추가하고서라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탈모약 같은 거 먹으시는 분들은 이 PSA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 검사를 하고 나서 의사분한테 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스킹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포기입니다. 뭐 일괄적으로 뭐 건강검진에 이것만 받아라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러이러한 검사들을 추가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받으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설날이나 추석 이럴 때 지금 여기서 좀 들리셨어요? 네. 5가지 중요 검사를 소개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폐암 검사하는 거. 특히 뭐 담배를 오래 피웠던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안 피신다면 한번 검사하고 이제 안심하시면 되겠지만 계속 피는 분 말할 거 없죠. 근데 검사 받는 것보다는 안 피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검사가 심장. 저도 스텐트를 했다고 그랬지만은 그 심근경색,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있는 분들은 더더욱이 해서 그 혈관이 심장 자체로 가는 혈관이에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자체에다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데 그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혈액 공급을 못 받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거나 일부 심근경색이 이제 걸리는 경우인데 그 심근경색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런 기왕력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것이 이제 그 뇌혈관 검사 이런 걸 해보라는 얘기. 그 다음 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좀 나이 들수록 걱정하는 것이 그 치매 있잖아요. 그 치매. 치매 중에 대표적인 병이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세포가 이제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돼서 자꾸 뇌세포가 죽어가는 그런 게 이제 치매인데, 그래서 갑자기 뭐 이렇게 기억력이 급격히 내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뭐 성격이 금방 막 화가 나고 금방 막 그 정서적인 변화가 그렇게 있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이 좀 저거는 좀 이상해졌어. 우리 어머니가 좀 이상해. 이제 이 정도 느낄 정도가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절대 병원에 안 갈라. 내가 왜 이상이 없는데 왜 가냐고. 나보다 남이 더 잘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남이 그런 소리를 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왜 그런데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누어 봐서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러면 빨리 조금이라도 늦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이상이 있으면 치매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 그 자체는 나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늦추는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것이 이제 여성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지만 전립선 검사. 우리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립선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벌써 비대증이 있고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와요. 빨리빨리 시원스럽게. 그 이유는 이제 전립선이 방광 그 밑바닥 앞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방광에 요도가 나오거든요. 그 혹시 뭐 예전에 그 돼지 방광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가지고 공 차고 다니고 그런 거 했는데, 아무튼 그 공 같은 방광에 빨대를 꽂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빨대가 요도죠. 글로 나오는데, 그 빨대가 꽂혀 있는 주변에 그 밤톨만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밤톨만한 거에다가 빨대를 꽂아 가지고 그 꽂은 빨대를 더 밀어넣어갖고 빨대 끝을 또 방광에 이제 그 공 같은 것에 꽂아 넣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빨대가 공을 빠져나오자마자 그 주변을 밤톨만한 그 전립선이 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립선 비대가 되면은 그 빨대를 꽉 조이겠죠. 공에서 나오는 빨대를 조인다고 이게. 그 조으니까 오줌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한다. 그 전립선 암 자체는 좀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하면 좀 전이라든가 악성도가 좀 낮은데, 요는 이제 그 주변에 뼈도 있고 뭐 다른 조직들이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이가 된다는 거죠. 너무 늦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피검사만 해봐도 그 수치를 보고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전립선 검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립선 검사를 위해서 한번 피 농도도 한번 암 수치도 한번 검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검사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후에는 한번 저도 안 해봤어요 사실. 근데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5가지 검사는 꼭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 의사들이, 젊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런 검사는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하는 내용이 있어요. 반대로 그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것도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입니다. 예, 오늘은 드디어 건강검진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편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지난 2편에서 설명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건강검진 센터에서 하는 검사들이 어떤 게 있고, 가격이 대충 얼마쯤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고, 어떤 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최종 정리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이 건강검진 옵션 중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견으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PET-CT입니다. PET-CT고요. 학교에 그 끝인가요? 그쵸, 일단은 똑같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아마 검진에 있는 그 방사선 검사 중에 가장 높을 겁니다. 2009년에 나온 홍콩의 논문에 따르면 32mSv. 이거는 300명 중 1명이 암이 생길 수 있는 피폭량이라고 하니까요. 꽤 높네요. 예, 상당히 높은 피폭량이고요. 암을 발견하려다가 오히려 암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예, 더더욱 검진에서는 더더욱 하기 좀 위험한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가격도 대부분 다 한 100만 원 선으로 좀 비싼 편이에요, 상당히. 예, 그래서 굳이 이 검사를 검진에서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PET-CT라는 이 검사는 진단 목적으로, 그래서 뭐 암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전이 여부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암의 완치 후에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만 써야 될 검사고요. 검진 목적으로는 PET-C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초음파예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심부전이나 뭐 탄막 이상이나 이런 심장 기형이 있을 경우에 주로 이제 하는 검사인데, 일반인 분들이 검진 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 초음파, 심장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심장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관상동맥을 일단 보고요. 예, 심장 초음파로 주로 볼 수 있는 건 좌심실, 우심실 이런 4개의 방이 있는데, 뭐 이걸 용적, 이런 면적을 재다거나 뭐 아니면 뭐 판막의 운동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보면서, MRI나 CT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인 영상이잖아요. 초음파는 이제 동적 영상이라 뭐 그런 판막 이상을 보는데 훨씬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일반인 분들은 이거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는 점.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 지질혈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심장 초음파보다는 관상동맥 CT를 한 번쯤 50대 이후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뇌 MRI입니다. 예, MRA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뇌 동맥류를 발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뇌 실질도 보이긴 하거든요. MRA 검사가. 예, 근데 이게 MRI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좀 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검진 목적으로 뇌 MRI 검사를 하는 게 크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뇌 MRA를 좀 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뇌 관련 그 검진 옵션 세트로 오는 게 뇌 혈류 초음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서 초음파를 대서 그 뇌 혈류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부정확해요. 실제로 뇌 혈관에 약간 좁아지거나 이런 게 있어도 잘 디텍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름으로 봤을 때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예, 저도 이게 이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 검사보다는 오히려 뇌 MRA로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는 점, 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MRI를 찍을 바에는 그런 국밥을 사먹는 게 좋겠네요. 국밥 여러분, 그거 한 100그릇쯤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 맛있어요. 예, 이렇게 뇌 MRI를 찍으시는 것보다는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 혈증 또는 흡약 같은 이런 뇌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관리를 평소에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MRI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MRI, 네. 통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 MRI, 뇌 MRI는 추천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그리고 뇌 혈류 검사, 뭐 그런 것도 정확성이 없다. 찍으려면 MRA라는 게 있대요. MRA. 기억해두세요. 뇌 혈관을 찍는 다음에 MRA를 차라리 찍어라. I가 아니라 A. 그 얘기예요. 저번에 뇌졸중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일단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거 보세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은 영상이니까요. 네,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은 네 번째로는 복부 CT를 말씀드릴게요. 복부 CT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장기가 상당히 많긴 한데 제가 보통 상복부 초음파를 지난 영상에서 추천해드렸잖아요. 예, 상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간이나 담낭 뭐 이런 곳에 생기는 질환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 위나 대장에 생기는 그런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복부 CT를 방사선을 많이 쪼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서 검진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복부에다가 CT 찍는다고 하면은 다 안 한다고 하셔요. 이거는 아무 정확성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누워가지고 배에다 뭐 바르고 이렇게 뭘 이렇게 문지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해보셨죠? 네. 그게 초음파예요. 맞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초음파는 괜찮대요. 네, 이건 괜찮아. 이거는 드는데 그 찍는 거 CT 여기 뱃속에는 뼈도 없고 또 장인데 뭔 CT를 찍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찍어라 저것도 찍어라 막 하거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할 때 굳이 이런 품목을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초음파를 해도. 결론적으로는 위대장 내시경하고 상부 초음파로 대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부 CT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방사선량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이자 다섯 번째로 허리 CT와 MRI도 검진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내원을 하셔서 진단 목적의 검사로 이런 허리 CT나 MRI 찍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허리 CT 또한 마찬가지로 방사선량이 좀 있기 때문에 검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좀 약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제안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허리 CT MRI 많이 찍어하는데 실제로 CT를 찍어도 디스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되게 좀 부정확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또 다시 MRI를 찍어야 하는 맞아요. CT 찍고 조금 애매하면 또 MRI를 찍으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한큐에 MRI로 가는 게 맞고 뭐 증상이 없는데 굳이 맞습니다. 저거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허리 통증, 다리 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바로 MRI를 진단 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제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어떤 옵션 검사들이 있고 가격이 대충 얼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검사를 선택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여성 종류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궁 초음파. 제가 설명은 1회편에서 드리진 않았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물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근종, 자궁 근종 상당히 많거든요. 한 50세 때쯤에는 거의 전 여성 중에 50%가 하나는 있을 정도로 하니까 자궁 초음파도 한 번쯤 40대 이후에도 한번 찍어보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해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 검사. DNA까지 이게 10만 원인데 기본 검진에 있는 검사로 어느 정도 정정권 검사가 되잖아요. 유방 초음파 이거는 이제 20, 30대 직장 여성분도 그렇고 뭐 여성분들이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검사입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유방 초음파 그렇죠.
그냥 쓰고 제대로 된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전립선 초음파 남성 장비에서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굳이 필요 없고 네.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암 검사 네. 목적으로 네.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저설명 흉부 CT 같은 경우에는 폐암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40세 이상이면서 25감년 이상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어쨌든 단순하게 얘기해서 담배 많이 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예, 심장 초음파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예, 이런 기형 있는 사람들이나 항막질환 이런 분들만 해보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는 순환기능과 생과 상담을 통해서 굳이 필요하신 분들만 하면 되고 네. 검진으로는 필요 없고요. 방사동맥 C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볼만한 검사인데 예,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예, 나이가 한 50세 이후부터는 한 번쯤 해볼만한 검사입니다. 네. 전신 MRI. 흉관 MRI. 너무 좋은 거.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이게 12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의심되는 질환이나 뭐 그런 장기를 표적으로 해서 하나 MRI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전신을 긁는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세히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용 대비 예. 정말 효용성이 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PET-CT PET-CT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하시는 검사는 아니고 네. 피폭이 너무 하다고 했잖아요. 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정밀도 하네요. 와, 내정밀 여기서 추천하시는 거. 일단 뇌 MRI A만. 네. 그 다음에 CT도 방사선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요. 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도 않다. 경동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고혈압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이 한 50세 이상부터는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뇌혈도 이거는 뇌혈 초음파는 비추한다. 비추되지 않습니다. 자, 근동격계는 뭐 이건 아프면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이제 검진 목적으로는 비추고요. 예. 진단 목적. 맞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를 가셔서 네. 실제로 진단 목적으로 찍어보셔야지 이렇게 검진해서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보험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라 검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국밥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얼마입니까? 3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뿌리고 사먹으면 좀 400만 원이네요. 더 들어거는 좀 비슷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PET-CT라는 거는 우리 건강검진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그 건강검진 한번 받으려면 아유 전체를 막 한번 다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 센터에서는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해봐야 될 거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어떤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다면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그 건강검진 그거는 PET-CT는 너무 그 방사능 수요가 많다. 그거 30명 중에 한 명이 그거 검사 받고 암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뇌혈류 검사 이런 것도 굳이 안 해도 된다.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뇌는 MRI보다 MRA를 한다. 그런 말씀드렸었고 우리가 건강검진 센터나 뭐 병원을 가면 하는 거 기본적으로는 뻔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소변 검사하고 뭐 청력 검사, 시력 검사, 피 검사하고 그런 데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뭐 폐암 검사 뭐다 하는데 또 우리가 꼭 해보고 싶다면 이제 거기다 이제 내시경 그 내시경이 그래도 가장 정확해요. 찍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뭘 먹고 예전에는 약을 먹고 그 약을 흐름을 보려고 하는 조영술이라는 것도 그 검사도 했는데 그것도 정확성이 없대요.
내시경 집어넣고 위내시경하고 된장 내시경은 그게 그래도 정확한 거니까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시면 그것도 추가해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지금 좀 쉬었다 할까요? 차 드시면서요. 네, 마지막에. 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연식이 가장 짧은 악기예요. 이거는 지난 1월 27일 날 불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이상하게 생겼어요. 8개월인데요. 이 악기는 크게 내도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내도막을 쭉 연결하니까 길어요. 악기가 길어가지고 제가 이 어깨다가 목에다가 걸으니까 이 나팔이 제 키보다 훨씬 높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한 1m 한 20? 30대요. 좀 삐울출한 그 악기고 이 관현악 그 연주에서 베이스를 하는 악기예요. 바순이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악기예요? 바순. 바순. 예. 네. 바순이라는 악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붉은 소리가 나요. 들려드릴 그 소리요. 예. 여기까지 나요. 낮은 소리죠. 올리면 이제 이렇게 높은 소리도 나고요. 그래서 이 악기가 상당히 불기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악기는 별로 레슨을 안 받았는데 이거는 저쪽 올림픽 경기장 거기에 선생을 찾아다니면서 9번이를 가서 레슨을 받았는데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아직은 중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악기 중에서도 가장 비싸요. 마누라한테 말도 안 하고 사놨다가 슬그머니 이제 나중에 발견됐는데 하여튼 지금 저도 이 악기를 내가 굳이 뭐로 있는 악기도 못 불면서 뭐를 샀나 하는 후회도 많이 했던 악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못 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작했고 하니까 뭐 당연히 방한퉁수를 집에서나 조금 연습만 했지 누구 앞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그냥 흉어물 없이 그냥 뭐 제가 이 악기 저 악기 그냥 소개해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게 뭐 남 앞에 설 실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슬그머시네 이름이 슬그머. 흰지팡이 잘하시네. 흰지팡이 날. 네. 그 이제 다른 악기 흰지팡이 날은 안 했어요. 저것도 했나? 저 점자도 맞아 점자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거예요. 네, 이거는 남 앞에 설 악기는 아닌데 그냥 이런 악기도 있다라고 이렇게 아시네. 서울에서 그 집 앞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 아시죠? 그 이제 아마 헤어져 갖고 아마 짝사랑하다 헤어졌나 어쩌나 그 집에 차마 들어가도 못하고
그 집 문 앞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거죠. 네. 오가며 그 집 앞을 네, 지나고 맞아요. 가면 외로이 나도 몰래 발이 멈추고 오히려 눈에 띄니까 다시 걸어도 태우면 그 자리에 또 서 있대. 아 가사 잊어버렸는데 확실하게 가르쳐주셔서 네. 안 부르면 잊어버려. 오늘도 비 내리는 가을 저녁을 외로이 이 집 앞을 지나는 마음 그리워 옛날 일을 잊으려 해도 배우며 맞아 불빛의 빗줄기를 헤어가구나 그거죠. 이절이죠. 네, 이절. 이절. 옛날에는 다 이런 가곡을 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다 시작이야. 또 불러야 안 네, 돼. 맞아요. 그냥 잊어버려. 듣기는 너무 죄송하네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하시는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뭘다 그냥 아, 가요를 하나 할까요? 들으면 진짜 좋죠.
멋있어요. 많이 서툰데 많이 잘하는 거예요. 어깨 준비 주둥실 나올라네요. 박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인들은 잘 일이래.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집에서 연습을 해도 이놈의 것은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또 매일 샀을 때는 매일 좀 했는데 이제 또 레슨을 안 받으니까 그 후로는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 이번 이제 어르신들 들려드린다고 이제 며칠 연습했어요. 이제서.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왜 샀는가 하고 후회도 그랬는데 이제 못해도 귀한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받았으니 참 보람이 있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왜 샀는가 후회 안 할게요. 예. 자 살색이 아니고 팍 나오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아니면 저희들은 이런 거 어디서 구경도 못 만져보도 못하지. 이제 구경도 잘 뭐, 못하니까 있는 자체도 못. 그 저 때문이라기보다도 이제 그냥 그걸 일부러 그거 어디 악기점이나 가셔서 보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에 저도 귀한 거 이 만져봤네. 기회에 보여드린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 건강강좌하고는 좀 무관하긴 하지만 어쨌든 즐거운 것도 뭐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들어보고 이렇게 보기도 맞아. 하고 아이고, 선생님 이거 아니라고 또 딴 것도 또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워서 그래서 간판밖에 안 나오고. 집에 가시면 그냥 이만큼 많이 입었어요. 예, 많이 있어요. 그 사모님 이러거든요. 이것도 얼마짜리, 이것도 얼마짜리, 얼마짜리. 어이구, 이 돈이 이만큼 많은데. 그 자기도 저 가야금 사느라고 돈 많이 썼으니까. 두 분이 다 음악은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저게 사시지. 하나가. 저희 안 사람은 국악 그 전문가죠. 그러게. 그럼, 그런 게 사시지. 하나가 틀림없어. 아무리 살짝 감춰놔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까 좀 복습을 했지만 그 우리 그 피가 그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 더 중요한 건 산소를 그 조직 세포에 전달해 주니까 산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가 다 살아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살아서 100조 개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사람으로 말하면 밥 먹고 똥 싸고 있고 계속 걔네들도 하고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 다 애기 임신해가지고 키워보셨잖아요. 내 몸속에 애기가 자랐잖아요. 어떻게 자랐어요? 내가 먹은 음식물, 영양소로 애기가 내 자궁 안에서 영양분을 받고 살아서 사람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세포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영양소, 내가 쉬고 있는 세포들이 다 지금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달을 해주는 것이 피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전달을 하냐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 피에는 뭐가 있는가 그걸 살펴봤더니 일단 살아있는 세포들이 있더라. 그 세포에는 적혈구라는 것이 있고 백혈구라는 것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적혈구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 옛날에 드럽스 사탕같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동전 모양인데 좀 두꺼운데 가운데가 오목한 그런 모양. 그렇게 생긴 건데 빨간색이라고 해서 적혈구라고 그랬는데 왜 빨갛냐?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이다. 세포 속에 헤모글로빈. 바로 그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왜? 그래서 그 지난번에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철이 부족하면 결국은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빈혈이 생긴다. 그런 말 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말 드렸어요. 빈혈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기억나셔야지. 빈혈은 말 그대로 피가 모자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피가 모자라. 더 구체적으로 어르신이 피가 모자라는 게 아니요. 젊은이들 그런 말하면 그게 아니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적혈구가 부족한 거요. 아이고 우리 엄마 되게 똑똑하시네. 이런다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빈혈은 피가 모자라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부족한 거다.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거다. 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적혈구가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은 결국은 뭐라고요? 산소를 온몸에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전달해 갖고 폐 있는 데를 가져와서 내보내 주는 거. 그런 전달도 해주고 산소를 전달도 해주는 역할, 또 이산화탄소를 버려주는 역할, 이런 운반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일이에요.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가 있죠. 백혈구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라고 그랬죠? 군대 경찰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군대와 경찰. 군대가 제대로 안 되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이상하게 지금 완전히 엉망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병드는 거예요, 나라가. 안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추울 때 막 그 가래가 나오고 뭐 어디 감기가 독감이 걸렸을 때 가래가 나오는 것들도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은 나쁜 게 아니고 백혈구 아니면 백혈구 이외에도 또 면역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보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불필요한데 싸우는 것도 있거든요. 싸우지 않아도 될 것도.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과잉도 있어요. 반대로 면역 결핍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군대가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가 면역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내 몸에 들어오는 나쁜 병균만 잡아주게 하는데 백혈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나라 안에서 싸우고 총질하고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 보세요. 막 내분 사태 일어나고 싸우고 그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자가면역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병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백혈구는 그런 바이러스, 세균, 우리 몸에 해로운 나쁜 이물질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다 이거죠. 그 백혈구가 한 5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외우시려면 골치 아프니까 아무튼 5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들어본 거 임파구라는 거 들어봤죠? 임파구. 임파구도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도선 붓고 그 다음에 가래토 하고 그런 게 그 임파선관이 있거든요. 관. 임파관이 핏줄처럼 있어요. 우리 몸에 피부 밑에도 있고 핏줄처럼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정맥으로 합해지지만 군데군데 뭐 여기 팔꿈치 있는 이 주관절이라는 팔꿈치 관절에도 있고 겨드랑이에도 있고 여기 턱 밑에도 있고 이 관이 지나가면서 그 마디가 있어요. 마디. 알맹이. 그러니까 쌀알맹이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콩알맹이만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밤알만한 것도 있고 그렇게 큰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그 속이 수세미 속같이 생겼어요. 우리 밭에 심는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 속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을 피가 통과하면서 어떨까요? 걸러지겠죠? 그렇지. 걸러지면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선도 그런 림프절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물질이나 뭐 균이나 세균 이런 게 들어가 놓으니까 거기에 모여 들어가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는 거죠. 편도선. 그래서 열이 나. 자, 열이 나는 것은 우리가 병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되죠. 일단은. 그럼 조물주가 왜 열을 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면 균 같은 것들은 뜨거운 걸 못 견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잘못 들어온 것이 있으면 뇌에서 막 열을 나게 만들어. 열 나게 하는 데는 우리 근육이죠. 근육에 영양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 빨리 꺼내다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 나면 몸이 힘들지요. 몸이 힘드니까 자꾸 열을 낮추려고 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너무 열이 나면 오히려 또 뇌를 나쁘게 만드니까 열을 낮춰야 되지만은 아무튼 조물주 생각은 열을 나게 해서 세균을 죽이거나 약화시키려고 열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의사들은 아이들이 열 나면은 막 옷을 벗기고 차게 만들고 한의사는 더 이불을 덮지요. 열을 내게 하려고. 그 한의사가 열나야 뭐 세균 죽어라. 그걸 옛날 한의사가 알았겠어요. 물론 지금 한의사는 알겠지만 열로 이열치열이라고 한 것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정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건데 너무 어린아이를 열나게 내버려 둬버리면 그렇다고 뇌가 손상받아요. 그러니까 열나는 애들은 무조건 머리를 식혀야 돼요. 머리부터 찬물 수건을 허다던가 얼음 핫백을 해서 식혀야 되지만 이제 아무튼 열을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것이 잠땡은 아니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열 나는 거와 더불어서
면역작용, 외부하고 싸우는 것이 백혈구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을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것이 역할은 우리가 살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막 어디에 부딪혀서 겉으로는 피가 안 나지만 속에서도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멍이 작아지면은 피가 엉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덩어리가 지면은 그 상처를 덩어리가 막을 거 아니에요? 막으면은 이제 피가 덜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나면 막 붕대로 감고 이 지혈작용이 없다면은 붕대로 감고 온다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혈소판이 역할을 해요. 그럼 몸에서 열나다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예요? 예? 몸에서 열난다고 그러지. 몸에서 조금 열나는 것은 좀 참아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우리 몸이 이겨내는 거죠. 열 조금 난다고 대본 해열제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나 38도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어야 돼요. 그거 낮춰야 돼요, 그 정도는. 자, 지난번에 복수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그 세포,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빼면은 이제 물인데, 그냥 맹물이 아니고 거기에도 면역 물질이 있습니다. 면역 물질이 물로 면역을 해요. 한마디로 액성 면역이라고 해서 물로 면역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균을 또는 어떤 해로운 물질을 무독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는 물보다 진하죠.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그래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이 좋으면 끈적끈적할 것이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단백질이 특히 부족하면 어떨까요? 물거요. 그러다 물다 보니까 결국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어린아이들이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그런 것은 결국은 물은 먹고 밥은 안 먹으니까 배만 나오는 결과가 돼요. 그거는 결국은 피가 묽기 때문에 물이 근육이라든가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을 다시 빨아들이려면 피가 끈끈해야 빨아들이는데, 피가 묽으니까 빨아들이지를 못해. 핏줄 속으로 다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와 줘요. 그러니까 자꾸 고이겠죠. 그러니까 몸이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으면 오히려 몸이 붓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단백질이 또 있어요. 그 단백질이 20여 종이 넘게 들어있어요.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 단백질이 뭡니까? 알부민. 알부민 주사 맞아보셨죠? 안 맞으셨어요? 나중에 몸이 너무 허약하다 내가 하면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그 알부민 그 피에 부족하면 맞으실 필요도 있는 거죠. 다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노인분들께서는 그게 이제 음식을 통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알부민만 맞아도 첫째는 뭐 기분 전환도 되겠지만 실제로도 힘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알부민, 아까 헤모글로빈 할 때 글로빈 및 필수 아미노산들이 우리 피 속에 많이 들어있다.
자, 그 외에도 그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뭐 철, 알루미늄, 나트륨, 또 칼륨, 칼슘 뭐 이런 것들이 막 영양소가 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피 속에 이렇게 다 골고루 갖고 있어야 돌면서 계속 부족할 때 우리 몸에 보충을 해주겠죠. 그러면 피에서 그렇게 보충을 해줄 정도로 핏줄 아래 영양소가 가득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론은 뭡니까? 그런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음식을 늘 오늘은 밥맛 없어 물 말아서 김치하고 먹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끼니 골고루 그래야 영양소가 다 골고루 피 속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 끼쯤 안 먹는다고 문제요. 젊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절대 안 됩니다. 늘 골고루 밥맛 없어도 드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